몇 시부터인지 궁금하십니까? 2시부터요. 왜냐하면 이 하루 종일 하는 이런 특강은 오전에 정신이 멀쩡할 때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점심 먹고 나면은 좀 몽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쩡할 때 좀 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25번, 26번, 28번은 이제 공급의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인데요. 자, 이 공급의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기본 시간에는. 그래서 지금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탄 크기 결정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고려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다 그랬었죠. 똑같아요. 그리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 전환이 쉽다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걸로 바꾸기가 쉽다. 이거는 수량을 변화시키기가 쉽다라는 뜻이죠. 이럴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겁니다. 용도를 다른 걸 바꾸기가 쉽다.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니까.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같은 긴 거니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생산에 걸리는 기간.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느냐? 2달 만에 만들 수 있느냐? 석 달 만에 만들 수 있느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년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수량은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는 탄력성이 작아져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이 작아집니다. 됐나요? 나중에 딴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 되면은 또 물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분명히 이거 길어지면 탄력적인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길어지는 게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또 공급을 증가시킬 때, 자, 공급을 증가시키려면은 자재를 더 구입해 가지고 와서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면 공급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공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공급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산 요소 가격이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이에요. 그럼 탄력성은 작아진다고요.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25번을 보시면 25번에 자, 1번 지문은 한 국가의 전체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하고 있죠. 뭐예요? 한 국가 전체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0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거는 밑에 26번의 4번과 함께 생각하면 돼요. 26번의 4번. 26번의 4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자, 2번을 보세요. 2번은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자, 이게 뭘까요? 가용 생산 요소 제약. 사용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가용이란 단어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할가 쓸 용이에요. 쓸 수 있는 이 말이죠. 쓸 수 있는 생산 요소가 제약되어 있다. 자, 단기적으로는 생산 요소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정되어 있다면은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다. 장기에 비해서 단기가 더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자, 이게 뭔 내용일까요? 비가 더입니다. 비가 더.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이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될수록이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이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상승하죠. 네, 비가 더, 비가 더. 자, 그거는 밑에 26번의 1번과 같아요. 26번의 1번과 같습니다. 자, 근데 26번의 1번은 틀린 지문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거기는 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25번에서는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상승한다 돼 있죠. 자, 그러니까 26번에서는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거고 25번에서는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더라도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해는 이렇게 묻고 어떤 해는 저렇게 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만 잘 분석을 해도 사실은 합격해요. 합격해. 그죠? 당연하죠. 저는 정말 이 기출문제집 보고 합격할 거라니까요. 2차 공부할 때. 네? 19년째 19년째 아니 장래 앞으로 합격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근데 솔직히 와이프는 작년에 1차 합격할 때 이 책밖에 안 봤어요. 이 책밖에. 전자 이 책하고 이 출판사에서 나온 그 제가 원고를 낸 그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 원고 낸 그 출판사의 민법도 이제 같은 컨셉으로 출판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저 기출문제집 그거 하고 동영상은 이제 왜 뭐 이렇게 제 동영상을 보기는 했어요. 제 동영상을 보기는 했는데 물론 책만으로 한 건 아닌데 동영상을 이제 듣기는 하죠, 당연히. 근데 교재가 말이에요, 교재가 다른 교재 없이 이 기출문제집만으로 했다는 거예요. 동영상은 듣지만 요즘도 동영상은 보면 들어요. 듣는데 갖고 있는 교재는 거의 기출문제집밖에 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안에 우리가 그 시험 치는데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 거는 다 있다는 얘기죠. 뭐 와이프도 뭐 어릴 때 계속 시험 많이 봐왔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저보다 학력이 더 높아요, 사실은. 석사가 2개가 있어요. 와이프는 석사가 2개. 그러니까 저는 석사도 아니고 학사지만 대학원을 2번 다녔기 때문에 석사학위가 2개. 그러니까 공부를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 온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법을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 외교학 뭐 이런 거 공부했기 때문에 그 전혀 관계없는 공부란 말이에요. 공법은. 근데 그래도 그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이게 이것만 보고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들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25번의 1번 지문이나 26번의 4번 지문이나 25번의 3번 지문이나 26번의 1번 지문이나 그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다시 올라가서요. 4번 지문에 토지는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거 아까 이거 몇 번인가 하면은 자, 이 우리 부동산 특성에서 27쪽에 24번에 3번 지문이에요. 27쪽에 24번에 3번 지문. 자, 거기 보시면은 27쪽 24번에 3번 지문. 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아까 그거 없다고 해서 틀렸잖아요.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어디에 이 표현이 나왔다는 게 기억이 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다 관련이 되는구나 이렇게 코치를 받으시라 이 말이죠.
다음에 5번 지문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예요. 강화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 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이거는 수량 변화를 시키기가 더 어려우니까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럼 26번이죠.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다음에 27번을 보겠습니다. 자, 28번도 아까 그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27번을 풀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주거 서비스, 요건 난이도가 높아요. 27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난이도가 높다라는 게 나오면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저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면은 다행이고요. 난이도 높은 곳이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주거 서비스의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프로 그리지 않으면은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 숙달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 곡선은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공급은 이렇게 그리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임대료 하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대요. 현재 임대료 하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균형 상태다 아니다. 현재 임대료 하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면 균형 상태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초과 수요란 얘기가 균형 상태가 아니란 얘기는 요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요점보다 위란 얘기요 아래란 얘기요? 아래죠. 아래. 제가 할 때마다 여기 초과 공급은 위에 쓰고 초과 수요는 아래 쓰는 세심한 배려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구만. 맞잖아요. 여기 위는 초과 공급, 아래는 초과 수요. 자, 이 상태란 말이에요. 현재 상태가. 현재 임대료에서 초과 수요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임대료 이렇게 낮은 상태란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균형 임대료 균형 거래량 각각 어떻게 변할까요? 이 소리잖아요. 자, 어느 하나가 수직이에요.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 없다고요. 어느 하나 수직이니까. 초과 수요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쉽죠. 그러니까 이걸 그리는 연습이 제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29번부터는 자,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자, 여기서부터 계산이죠. 자, 계산인데 이게 사실 여기서는 아직은 계산이 바로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31번까지는 바로 계산이 아니고 탄력성이 이제 성격과 관련되는 것이, 종류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것은 32번부터죠. 32번부터 41번까지가 사실은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문제가 계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에 대한 게 10문제, 계산에 대한 게 10문제, 이런 정도거든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탄력성 계산 합쳐서 20문제잖아요. 앞에 균형의 이동까지가 20문제고, 그러니까 앞에 20문제 중에서 웬만큼은 맞춰줘야, 탄력성도 그렇게 푸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웬만하면 수요 공급에서는 4문제 중에 3문제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자, 근데 29번은 이제 묻는 게, 29번은 소득이 10% 증가하자 부동산 수요량이 8% 증가해요. 이게 뭐예요?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가 18% 증가. 같은 방향이죠. 그럼 뭐예요 이게? 정상주의.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0번도 같은 맥락이니까, 자, 이게 30번, 31번 같은 맥락이요. 그 뒤에 32번도 사실 같은 맥락인데, 일단 그 31번을 풀어 드릴게요. 30번은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똑같아요. 30번, 31번.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라 그랬죠. 소형 아파트가 10% 상승함에 따라, 이렇게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量, 소형 아파트 임대료를 써야죠.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임대료가 가격이죠.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이게 수요량은 5% 감소.
이게 이제 열을 맞추라 그랬죠. 그다음에 오피스텔 인더스트리, 오피스텔 수요는 7% 증가 이렇게 했죠. 자, 여기는 지금 같은 거죠. 같은 거. 같은 관계에서 가격 변할 때 수요량 변하는 건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같은 저에서는 가격 탄력성. 이거 오피스텔이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가격은 소형 아파트가 변하는데 수요는 오피스텔이 변하죠. 이럴 때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맞나요? 자, 근데 방향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체제죠. 대갑이 했잖아요. 대갑이. 대갑이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올라갈 때 소형 아파트는 사람들이 수요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수요가 늘어났어요?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났죠. 이게 무슨 관계? 대체제, 대갑이 했잖아요. 대체제 가격 변화 방향과 내가 살펴보는 제가 수요 변화 방향이 같다. 이렇게. 됐죠? 자, 다음에 가격 탄력성은 몇이에요? 이거 10분의 5잖아요. 그러면 비탄력적이죠. 그럼 이제 비탄력적 대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안 되면 패스하고요. 자, 넘어가셔서요. 32번이나 34번, 3번도 다 이런 맥락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기출특강은 이 계산 문제를 다 신경 쓰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34번 문제는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34번은 요거는 이제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이제 묻는 문제가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묻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푸는 방법이 지금 거기 기존의 수요 함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의 시장 수요 함수가 P는 100-4QD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수요자 수가 2배로 되죠. 시장 수요자 수가 2배가 돼요. 자, 여기서 P는 가격이고요. QD는 수요량이에요. D가 demand란 뜻이고요. Q가 quantity해서 수요량. price의 P예요. 자, 시장 수요자 수가 2배가 되면 원래 수요량보다는 새로운 수요량은 2배가 되겠죠. 원래 수요량이 QD라면 새로운 수요량은 EQ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EQD 새로운 수요량을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 단 그 가로 속에 단 새로운 시장 수요량은 뭐로 표기한다 되어 있어요? QM으로 표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QM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QD는 2분의 QM과 같아요. 여기 이가 이쪽으로 분모로 들어오는 거죠. QD는 2분의 QM과 같기 때문에 지금 위에 문제에서 준 이 식 P는 100-4QD 자리에 2분의 QM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QM이 들어간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약분되면은 2QM 이런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수요자 수가 3배가 되면은 QD 자리에 3분의 QM 넣으면 되고요. 수요자 수가 4배가 되면 QD 자리에 4분의 QM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죠. 다음 이제 35번과 36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자, 35번, 36번은 질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균형 가격 변화는 이렇게 묻고 있죠. 36번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이렇게 묻는 것은 계산을 2번 해야 돼요. 계산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5번을 이제 풀어드리고 36번은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35번은 이제 그 공급량이 QS는 3P잖아요. QS는 3P고 그 다음에 시장 수요함수가 QD1은 1200-P에서 QD1은 1200-P에서 뭐로 바뀌어요? QD2는 1600-P로 바뀌나요? 자, 이렇게 바뀌는데 공급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공급은 그대로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균형 상태에서 가격과 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이 두 개 세트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먼저 있는 식에서 균형량과 균형가격, 나중에 균형량과 균형가격 이렇게 두 번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이거는 공급량이고 QS니까 서플라이예요. 이거는 QD, 디만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잖아요. 균형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퀄로 넣는 거예요. 3P와 1200 마이너스 P가 똑같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P가 넘어가면은 4P가 되고요. 1200이 돼서 P는 300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요놈과 요놈이 같은 거죠. 3P와 1600 마이너스 P가 같고요. 마이너스 P가 넘어가면은 4P는 1600. 그래서 P는 400. 이렇게 해서 가격이 300에서 400으로 변하죠. 그래서 가격이 100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항상 문제를,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일단 질문이 뭔지를 봐야 돼요. 변화를 물었잖아요. 변화를 물은 거는 두 번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더 쉬운 문제. 균형 가격은 이렇게 묻는 문제. 또는 균형량은 이렇게 그 하나만 묻는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자, 37번은 이제 쉬운 거고요. 그 38번은 중간점을 이용하여 계산한 탄력성님, 그 괄호속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풀이법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산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은 좀 뒷부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간점 이용 요렇게 돼 있죠. 요걸 주의해야 돼요. 요 말이 없으면은 최초 가격 기준으로 하는데, 자, 9에서 11로 바뀌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9분의 2가 되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1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요. 분자값은 뭐 절대값을 씌우니까 결국 마이너스는 별 관계없는데 분모가 이렇게 다르면 값이 다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가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점을 이용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때 이제 수요량은 108에서 92로 바뀌잖아요. 중간점을 이용하면은 여기는 10이 중간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100이 중간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쪽으로든 많은 만큼 변하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든 8제곱만큼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장점이, 중간점을 이용할 때 이 장점은 이쪽 저쪽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탄력성을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9번은, 자, 39번은 난이도 하, 40번은 난이도 중, 41번은 난이도 상이에요. 그래서 39번은 이거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40번 요거까지는 좀 풀만해요. 근데 41번은 웬만하면은 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꼭 또 풀어봅니다. 또 풀지 마라고 하는데, 그래놓고는 또 질문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39번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39번은 난이도가 하잖아요. 난이도가 한데 푸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그게, 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죠. 근데 가격 탄력성이 2라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까요? 했죠. 탄력성이 몇이라고요? 가격 탄력성이 2라고 했죠. 자, 이럴 때 가격이 몇 프로 변했다고요? 4% 인상됐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뭐를 묻고 있어요? 수요량 변화를 묻고 있잖아요. 이걸 묻고 있죠. 맞나요? 첫째, 공식으로 푸는 방법. 둘째, 개념으로 푸는 방법. 개념, 탄력성 개념. 탄력성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탄력성이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탄력성은 이 2라는 숫자는 2배만큼 뭐가 변한다?
수량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수량이 1보다 크면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수량이 2배만큼 변한다. 1보다 크다 그럼 많이 변한다는 얘기고 1보다 작으면 적게 변한다. 뭐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요. 자, 가격이 몇 프로 변했어요? 4% 변했죠. 그러면 개념으로 푸는 방법은 수량은 몇 프로 변해요? 8% 변하겠죠. 개념으로 푸는 방법은 이게 개념이 2배만큼 수량이 변하는 거니까 가격의 2배만큼 뭐 하면 돼? 그냥 곱하기 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공식으로 푸는 방법.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맞나요? 이 공식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2가 나왔죠. 근데 가격이 몇 프로 변했으니까 4% 변했으니까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하느냐? 어떤 게 더 쉬워요? 예? 뭐로 푸는 게 더 쉬워요? 그냥 몇 배 개념으로 푸면 바로 곱하기 하면 되잖아요. 100번 쉽죠. 개념으로 푸는 게. 공식으로 안 풀고. 됐나요? 자, 그러면 곱하기 4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수요량은 8% 위로 아래로? 8% 아래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줄어든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40분도 이와 같이 풀면 돼요. 40분은 두 개를 동시에 줬어요. 뭐와 뭐를?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각각 얼마씩 줬어요? 요거를 0.9와 0.5 이렇게 줬나요? 이게 0.9배 변한다는 얘기고 0.5배 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하기만 하면 돼요? 가격 변화율 곱하기만 하고 여기는 소득 변화율 곱하기만 하면 이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 정도는 됐죠? 자, 41번은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시장론입니다. 자, 이 시장론은 부동산 시장에 기능하는 게 있었고요. 부동산 시장에 특성하는 게 있었죠. 부동산 시장에 기능하면 뭐였어요? 자고가 정량했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특성하는 게 있었고요. 과장국수 비비자 했죠. 자, 여기에 대한 겁니다. 자, 그 중에 42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을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 교환 기능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에서는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권 및 임차권 등이 교환된다. 소유권, 임차권 교환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팔고 그 자리에 그냥 새로 들어 사는 거죠. 대신 이제 정산은 해야 되죠. 이제 정산은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거래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를 비공개하는 기능이 있다. 맞아요?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고요. 기능하고 특성은 다른 거죠. BBB는 특성에 있는 거예요. 기능에 있는 게 아니고. 허탈하게 틀리죠. 거래를 비공개하는 특성이 있는 거지 기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심하시라고요. 이렇게 속아봐야 나중에 안 틀리겠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속는 거는 나중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요. 주택의 수요 변화는 이제 주택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제 질적으로 개선되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 가격 창조 기능이 있죠. 그러나 창조된 가격은
가격 변동 등의 원인으로 파괴된다. 이건 이제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43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되, 이건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43번의 5번 지문만 좀 따로 살펴보면은, 43번의 5번 지문은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자원 배분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제 공간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공간을 누가 사용하게 될까요? 요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배분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대 지불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용 유형이 결정되겠죠. 이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지 자체도 그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원 배분 기능에 파생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요거는 45번의 오른쪽에 4번 지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45번의 4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있죠? 나왔던 표현이 또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다음에 온 김에 45번의 1번과 5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45번의 1번과 5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그건 뭐예요?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이게 바로 국지성, 지역성이잖아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근데 5번 지문도 뭐라고 돼 있어요? 국지성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고요? 동일한 가격 형성, 말이 안 되죠. 이제 같은 내용을 지금 하나는 틀린 지문으로 하나는 옳은 지문으로 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위에 44번의 1번도 같은 내용이에요. 44번의 1번도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지역에 돼 있잖아요. 지역의 그런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다 같은 국지성 얘기죠. 그래서 과장국수 비비자 할 때 국수가 많이 출제된다 그랬잖아요. 지역성을, 국지성, 지역성을 표현을 달리해서 얘기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이 소리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거기고요. 다음에 2번 지문을 보시면 44번의 2번. 자, 요거 수급 조절 곤란에서 나오는 거죠. 2번 지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 있잖아요. 수급 조절 곤란. 수급 조절이 곤란하면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그랬죠. 자, 그거는 또 밑에 몇 번에도 있어요. 45번에 2번에도 있어요. 45번에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맞죠? 공급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뭐예요?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45번에 3번에 또 배분 기능도 나왔네요. 45번에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그죠? 이건 뭐예요? 자원 배분 기능을 말하는 거죠. 자, 됐고요. 나머지 지문은 그 위에 지금 44번에 그 3번, 4번, 5번 지문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다만 5번 지문 있죠. 5번 지문은 가격 창조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가격 창조 기능. 그러니까 기능 중에서는 자원 배분 기능과 가격 창조 기능을 조금 더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요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가격 창조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시고요. 지금 이게 과장국수 비비자 또는 자고가 정량에 대한 거잖아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46, 7, 8, 9는 물론 이게 요거 섞여 있어요. 뭐 이게 부동산 시장 특성과 효율적 시장이 섞여 있는데 정답 지문이 되는 거는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자, 효율적 시장 이론.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론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의 자고가 정량, 특성의 과장국수 비비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약성, 중강성, 강성. 그리고 초과인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느냐,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해야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같으면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 46번은 여러분이 풀고요. 47번은 제가 풀어드릴 건데 그 46번의 1번 지문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치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건 뭘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원래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수업할 때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식시장은 혹시 기억 안 나나요? 이거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한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 원래. 왜냐하면 이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보의 효율성.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 효율적이고 반영 안 되면 비효율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다 뭐가 반영되기 때문에요.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이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자, 제가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고요. 누구도 또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고요. 누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거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나 다 똑같죠. 다 똑같은 거예요. 제품의 동질성을 전제하는 거죠.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다. 됐나요? 자, 그런 얘기고요. 이런 얘기는 근데 정답 지원이 잘 안 된다고요. 우리 이 시험에서는 늘 우리가 얘기하던 데서 정답 지원이 나오는데 그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47번이에요. 47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맞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죠?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죠? 완전 경쟁 시장은 정말 달성할 수 없는 완전히 상상의 시장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근접한 게 그나마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물론 강성 효율적 시장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시장이고요. 다음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왜냐하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라는 것이 현재 공표 정보나 미공표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잖아요. 근데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보다 우수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이거 뭐예요? 반칙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몰래 빼내온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죠. 보다 우수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48번, 49번에서는 일단 48번을 이제 풀어 드리는데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국지화, 지역화,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된다. 이거 다 시장 분화 현상이고요.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수급 조절 곤란이죠. 상황이 변화해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예요. 5번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그 49번의 경우에는 그 3번 지문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3번 지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나오잖아요. 이거. 자, 할당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당 효율적이라는 게. 그럼 효율적이라면 그런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딱 자기가 애쓴 만큼만 이윤을 가져가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왜곡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죠. 누가 겉으로 봤을 때 더 벌어 보여도 그 사람이 더 버는 게 초과이윤이 아니라 그만큼 애를 써서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많이 벌어 보여도 그거는 많이 버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남는 게 없다고요. 애쓰는 만큼과 저는 오히려 어쩌면은 제가 봤을 때 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많이 버는 것 같다. 예,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 돈 엄청 버는데 나도 이 사업이나 좀 할까 이런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그렇고요. 다음에 52쪽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50번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52번은 52쪽에 그 부동산 경기 변동 그 밑에 51번도 다 중요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50번, 51번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53번부터 52번부터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동산 경기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주로 출제된다 그랬죠? 부동산 경기에서는 이제 부동산 경기 유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형. 부동산 경기 유형에서는 이제 그 순환 변동이 있고 계절 변동이 있고 무작위 변동이 있고 장기 또는 추세 변동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또 부동산 경기 특성 주기는 일반 경기보다 길고 진폭은 더 크고 부문별로 놓고 봤을 때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역행하고 상공용 부동산 경기는 병행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후순환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거는 후순환한다는 것은 가중평균적인 성격을 갈 때는 이렇게 후순환한다. 또 순환 국면 해가지고 국면별 특성에서 국면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중시,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 중시, 상도 하수 이렇게 했잖아요. 상도 하수 한 거하고 또 하회 상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부동산 경기에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안정시장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불황에 강한 부동산에서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이게 이 국면별 특징할 때 상도 하수 말고도 과거 사례 가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내려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고 올라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공실률은 올라갈 때는 공실률은 줄어들고 내려갈 때는 공실률은 늘어나고 뭐 그런 국면별 특성이 있었고요. 그죠? 간혹가다 뭐 지표 플러스 알파로 경기 측정 지표라는 게 있다 그랬고요. 그 외에 거미집 모형. 거미집 모형은 뭐예요? 수탄수 공탄발이죠. 수탄수 공탄발. 자, 요거 말고도 이제 가정이 있었죠. 가정. 기본 가정이라는 게 기본 가정. 수요는 지금 가격에 의존하고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수요는 지금 가격에 따라 바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공급은 지금 가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 보고 내년도에 반응이 나타나고 지금 공급은 작년도 가격 보고 한 거죠. 이게 반응이 좀 더디게 나타나잖아요. 시차가 존재하는 시차. 요런 얘기했죠. 요런 내용들이에요. 요런 내용들. 자, 이렇게.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수업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럼 자 52번, 53번 중에는 자, 52번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1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변동, 추세 변동,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으로 나타난다. 맞죠? 추세는 저 장기 변동이에요. 자, 이 1번은 유형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국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되는. 말이 안 되죠. 이건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요. 이건 부동산 경기 특성인데 뭐 일반 경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특성은 이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국면에 해당하는 거죠.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등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능하죠. 물론 이제 호황은 이제 상향이라고 하고
불황은 하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5번 질문은 측정 지표예요, 지표. 요 이제 지표는 좀 덜 출제되는 편이고요. 건축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맞죠? 이런 거는 이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건축 허가 면적이나 미분양 물량은 미분양 물량이 많다거나 허가 면적이 많다거나 이러면은 앞으로 많이 짓겠구나. 앞으로 많이 짓지 못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됐고요. 다음에 53번은 제 1, 2, 3번은 경기 유형에 해당하는 거고요. 4, 5번은 국면에 해당하는 4, 5번은 이제 상향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4번 볼까요? 이것도 국면에 해당하는 거예요. 54번도 국면, 56번도 국면, 57번도 국면. 자, 경기 변동이 국면에 해당하는 것들이요. 근데 55번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자, 55번은 풀어드리고요. 54, 56, 57은 같은 유형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풀어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55번, 57번 풀어드릴게요. 자, 5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자, 이거는 또 국면이네요. 뭐, 회복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지표에 해당하는 거네요.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맞죠? 자, 요런 것이 이제 지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공실률은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건축 허가 건수도 선행지표예요. 공실이 많다는 건 앞으로 많이 못 지을 거란 얘기죠. 당분간 못 지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건축 허가 건수가 많다. 앞으로 많이 짓겠구나. 선행지표예요. 근데 거래량은 동행지표예요. 거래량은 동행. 지금 거래량을 보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지금 많다면은,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래량은 동행지표 중에서도 수요지표예요. 수요지표. 동행지표 중에서도 수요지표. 동행지표 중에 공급지표는 뭘까요? 건축량. 건축량은 이제 공급지표예요. 동행지표 중에. 됐죠? 자, 요렇게 할 때고 좀 보완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간혹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특성에 대한 거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3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특성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또 경기 변동의 유형이네요.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또 국면이네요. 상향 국면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55번은 짬뽕으로 되어 있잖아요. 1번, 5번은 국면, 2번은 지표, 3번은 특성, 4번은 유형.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54, 56, 57은 전부 다 국면에 대한 게 많죠. 그중에 57번을 볼까요? 자, 57번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54, 56, 57 틀리면 이거 반성하셔야 돼, 이거. 왜냐면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이거는. 자, 57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5회 기출 문제예요. 그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1번에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국면, 회상, 후하 등 순환적 경기 변동을 나타낸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상도 하수잖아요. 하수.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은 자 내려가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상향 국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매도자 중시죠. 매도자 중시되고 상도.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회복 국면이네요. 회복 국면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매도자 중시되죠. 그러면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된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정점과 저점 이걸 이제 위 기준 가격 해서 이렇게 아래 기준 가격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기준 가격을 찍고 얼마 안 되는 회복기에는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하한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후퇴는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상한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5번은 그게 지금 틀렸죠. 4번은 맞는 말인데 5번은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그건 맞죠? 네, 과거 사례는 여기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이거는 맞지만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58번만 좀 하고요. 쉴까요? 58번은 이제 58번, 59번 중에 이제 58번을 풀어드리고요. 59번은 여러분이 오십시오. 이거 전부 다 또 특성, 유형, 특성 이런 식입니다. 58번은 맨 끝에 뭘 묻고 있나요? 질문에 여러 가지 변동 중에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 그랬잖아요. 자, 1번에 가격 거품으로 건축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자, 이게 계절이라는 요인이 있나요? 없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 허가량이 증가했대요.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라면은 그럼 계절 변동이 아니고 무슨 변동일까요? 이건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 갑작스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건축 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하여 후퇴기로 접어들었다. 뭔 계절 있나요? 없어요. 지금 지난 5월이라도 있죠. 매년 5월이 아니죠. 계절 변동이 되려면 매년 5월이라 해야 돼요. 또 힌트가 있어요. 또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하여 후퇴기로 접어들었죠. 무슨 변동이요? 순환 변동이요. 순환 변동. 정점 후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경제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쭉 뭐예요? 추세 변동, 장기 변동. 됐나요? 그 다음에 매년 12월에 이게 나오네. 매년 12월에.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계절 변동이라고요. 자, 그럼 1번은 뭐냐면은 가격 거품이 생겼죠. 근데 가격 거품이라는 것이 원인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은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순환 변동이에요. 누가 발생시킨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면은 이런 이 거품이 끼고 내려가고 또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환 변동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에 그 59번의 2번 지문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59번의 2번 지문.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 자, 이것도 정부 정책 규제 완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택거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무슨 요인이다? 불규칙 요인, 우발적 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그 위에 58번의 2번 지문과 같은 내용이죠. 됐나요? 자, 거미집 이론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